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디모데 목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요즘 특별히 큰 이슈 가운데 계시는 분이죠. 최재형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NK 비전 2020 대표시고 통일운동 가시고 또 저희 평화나무에 아주 귀한 또 강연을 들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북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전 사실 지난주 목요일쯤에 그 엄청난 특종이 이제 곧 나온다. 김건희 관련해서 제가 좀 다소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었는데 어디서 나오지 해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난주 금요일에 늘 출연하는 서울의 소리 가서 다음 주에 엄청난 게 터진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나오니까 PD가 그게 저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서울의 소리 월요일에 봤더니 세상에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주인공이셨던 거예요. 아유, 얼마나 놀랐던지 두 번 놀랐습니다. 예, 네. 목사님 너무 지난 한 주 동안 정신없으셨죠? 네네, 좀 뭐 정신없네요. 목사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한테는 이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계시고 또 저희 그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시리즈로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아직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미국에서 로컬 처치 담임 목회하고 그런 거는 안 하고 그걸 이제 The Light of Glory Church라고 담임 목회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목회는 줄을 서 있고 하고 싶어서 그러나 이제 통일운동이나 대북사역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그렇죠. 해서 제가 이제 헌신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NK 비전 2020이라는 단체는 사람들이 내가 대북사역을 하니까 노스 코리아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뉴 코리아입니다. 통일된 새 조국의 국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뉴 코리아. 그리고 그때 당시 완벽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준 통일은 2020년에 이루자. 남과 북과 해외동포 3자가 힘을 합해서 비전을 갖고 이루자라는 뜻으로 오래전에 설립한 기구인데 이제 2020년은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그 기구 안에 5개 또 단체가 독립적으로 있어요. 네. 그런 가운데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강연 사역과 집필 사역을 통해서 미국 바로 알리기, 북한 바로 알리기, 통일운동 그렇게 하고 있고 북한의 교회 상황, 종교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또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기 소속 교단이 어디이신지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는 대신교단이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측 그 유명한 제이 목사가 소속된 그 JKH 그 교단 그 노회 그 시찰도 같았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제 권지현 기자가 정광훈 목사 취재할 때 우리 디모데 목사님이 증인이지만 그 자료들이 다 제 자료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안수증인데 진짜 안수증은 제 안수증을 보여주고 다 제 이제 이 신상 정보는 가린 거고 졸업장도 안양대학교 진짜 졸업장은 제 거를 보여줬고 그렇게 하고 제가 많이 협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광훈의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도와주시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 신학교를 진짜 나왔나 안 나왔나 그때 당시에 학도 호국단 앨범 잡지가 있었어요. 8년 동안에 모은 거를 다 조사해서 정광훈이가 언제 입학하고 졸업했는가를 다 조회하는 작업도 내가 미국에서 했고 많은 분들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아무튼 미국에서는 또 이중 교단이 허용이 됩니다. 한국에 있는 교단도 미국에서 할 수 있지만 또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니까 이민 목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거기서는 또 별도의 또 교단이 있고요.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예장 백석 소속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예 옮기질 않았어요. 원래 대신교단이 그대로 있는데 정광훈이가
총회장 되면서 이제 합한다고 백석으로 합했는데 네. 잔류한 인원은 그대로 있고요. 그렇군요. 저는 뭐 옮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교단이나 노회 관심은 없어요. 예, 예. 활동의 의미도 없고 예. 뭐가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대신교단에서 안수 받으셨고 예 우리 목사님 아이고 또 저희 평화나무 취재에 큰 또 도움을 주셨던 또 역사도 있으셨군요. 예, 몰랐습니다 제가. 예. 목사님 그 김건희 씨를 만나게 된 계기가 김건희 씨 일가족과 친분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전광훈도 네. 만나고 싶어하는 김건희인데 목사님이 먼저 만나셨어요. 김건희 씨와의 친분은 어떻게 맺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좀 네.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일부러 그 의도적으로 그 접근한 거 아닌가? 뭐 사람들이 네.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적폐 언론들이 최재형 목사 김건희 쪽하고 전혀 일면식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네. 요거 하려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접근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원래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원래 좀 친분이 있다. 이제 이런 지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고향이 경기도 양평이고 네. 거기서 그렇죠. 태어났고 예. 네.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양평 옆에 여주에서 다녔으니까 여주 양평이 제 아주 본거지고 제 출신 배경이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양평 읍내 양근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부모님도 네. 이제 양평을 내려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두 분이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다고 저한테 여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해줘서 아는 건데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도 양평, 아버지도 양평 그런 관계고 제가 어렸을 때 뭐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5일장을 쓰니까 시골에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약국에 뭐 우리 칠남매인데 네. 약을 사러 간다거나 장을 보고 무슨 보따리를 맡겨놓을 있으면 꼭 서울약국에 맡겨놔요. 네. 거기를 김건희 씨 작은아버지 작은엄마가 운영하고 그 소유주는 김건희 씨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배경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큰형님하고 김건희 부친하고 같이 양평군청에서 저희 큰형님이 30년 양평군청에서 근무할 때 김건희 부친도 거기 산림청에서 산림과에서 근무를 했던 그런 인연도 있고 김선교 전 양평구청장도 양평구청 공무원으로 일했었었고요. 뭐 그런 분들은 개입시켜주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보다도 뭐 좀 학연 지연 이런 거는 전 중요하지가 않은데 그거 이제 물어보셔서 대답한 거고. 예. 네네네네. 제가 이제 캐리어를 끌고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하는 활동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자체, 교회, 성당, 절간, 민족 종교, 뭐 민주노총 사나, 전국농민회 사나, 뭐 불러주는 곳은 다 가서 네. 북한 강연을 하고 북한의 이제 실정을 객관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자들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굉장히 나한테는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네. 제 전공 분야고 네.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후보자들을 체크하는 중에 가장 유력한 당선이 유력한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거친 표현과 폭언에 가까운 반복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선제 타격을 비롯해가지고 한반도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이런 뭐 후보 시절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미국을 이제 연말 되면 미국을 가요. 네. 뭐 처자식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집이 있고 저는 여기 그냥 강연 목적, 출판 목적 때문에 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1월 달에 대선 기간 1월 달에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서 그게 인연이 돼 가지고 최근에 네. 윤기중 교수가 운명할 때까지 카톡을 나눴습니다.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 교수. 네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때로는 소강 상태도 있었고 간간히 할 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한 번씩은 늘 메신저로 뭐 전화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명수
일곱시간 녹취록 사건 때문에 누군가와 전화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전화 통화는 이제 누구하고도 거의 안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메신저로 저하고 이렇게 카톡 위주로 대화를 나눴고 또 제가 꼭 밝히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목사로서 네. 이제 제 정체성을 드러냈고 그분도 나를 목사로서 뭐 통일운동가 뭐 고향 사람 이런 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비록 나하고 정치적 이념과 성향은 다른 후보의 부인이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만 틀면 김건희 뭐 이제 어떤 그런 네. 어떤 그 잘못된 이런 의혹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었고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연민을 느꼈고 해서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더 마음 문이 열렸는지도 모르죠, 여사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종교 이야기, 뭐 대선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저는 이제 주로 북한과 관련돼서 이제 대북 정책, 통일 정책 이런 조언도 많이 들려줬고 또 영부인이 되면 만약에 영부인이 되면 영부인은 이런 일을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지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내오시다가 이 가방하고 이제 화장품 등을 이제 구입하셔서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준비하시고 촬영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공익 제보를 하셔야 되겠다. 와, 이거는 네. 어떤 우리 대중들이 알아야 되고 공익적 필요가 있는 이런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시게 된 계기. 예. 네. 그게 아마 제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인터넷 매체라든지 어떤 뭐 방송 혹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걸 봤을 때 거의 99%가 본질을 다 비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앞전에 지금 이제 스픽스라고 하는 뭐 채널에 이제 거기서 밝히고 왔는데 두 번째인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문학적인 용어로 본질이라는 말이 있고 본질의 본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질은 여사가 고급 명품 화장품과 핸드백을 받았느냐 뭐 이걸 본질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본질의 본질은 뭐냐? 그것을 전달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을 하고 인사청탁에 개입을 하는 것을 접견하는 시간에 내 앞에서 눈과 귀로 목격을 해서 아 이렇게 되면 이 윤석열 정부의 5년은 심각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기존의 대통령실의 행정 시스템을 김건희 여사가 권력으로 무너뜨려 버리고 사유화했고 독점화했다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핸드백이 뭐 주어지고 한 거는 그냥 어떤 부수적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떤 뭐 함정 취재다, 기획 취재다, 이명수 기자의 보복 취재다, 뭐 이런 곁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호도하고 의도적으로 굴절시키는 것을 많이 봤을 때 바로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동안은 매스컴 인터뷰를 안 했어요, 어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1편부터 4편 시리즈가 나가는 동안에는 일절 다른 매스컴과 인터뷰를 하면 많이 혼선이 빚어질 것 같고 왜곡이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제가 약속을 파기하고 JTBC가 연락이 와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그 JTBC가 친윤 기자인 거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진솔하게 했는데 그거를 다 빼버리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찍으려는 의도로 몰카를 준비했다고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네. 내가 왜 이런 찍게 된 계기와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다 빼버리고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인터뷰를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저희 숙소 집으로 아이고. 기자들이 이제 아이고. 포진을 해 있어가지고 취재 차량, 인터넷 매체, 구구 매체 기자들이 뭐 저희 집을 뭐 노크하고 두들기고 아이고. 뭐 경비를 이렇게 달달 볶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제 추워서 뭐 이렇게 변장을 하고 갔지만 저를 못 알아보고 네. 자켓을 가지러 갔다 자켓을 무사히 가지고 나왔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집으로 찾아간 거죠. 그 네. 사람들도. 네. 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게 함정을 판 건가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은 이 김건희의 국정 개입, 국정농단이죠. 네. 한마디로. 아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며, 뭐 무슨 앞으로 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데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느니, 아니, 대통령 부인이면 부인이었지 그걸 지가 왜 해요? 대통령 부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예우는 딱 하나 경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경호 외에는 다른 것들 어떤 것에도 개입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공직자도 아니고 공무원도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네, 그런데 지가 뭔데 그렇게 그 인사에 개입하고 이걸 목사님 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다. 이 국가적인 이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하셔서 공익 제보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보하는 과정에서 디올 가방 전달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그 기자 그러니까 장인숙 기자나 서울의 소리에서는 순차적으로 나눠서 이제 보도하면서 가장 대중들에게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사안 이 가방부터 시작해서 보도를 빌드업이라고 하죠. 월, 화, 수, 목 이렇게 나눠서 보도를 했던 것이고 저는 사실 수요일 이 국정에 개입한 흔적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보도의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의 취지도 그러하셨다. 오늘 여기서 확인하게 되네요. 예, 구체적으로 그 어떤 광경을 목사님이 보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예. 그 개표 결과를 보고 내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티켓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12월 중순에 미국을 들어가면 3월 첫째 주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날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대선 결과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출국을 한 겁니다. 밤 11시에.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대통령 취임식 그 실 나올 때 국빈 만찬도 초청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월 달에 최초 여사를 접견할 때 네. 어찌됐든 실 나올 때 국빈 만찬도 초청해 줘서 고마웠고 또 접견을 하러 가는데 또 당선 축하하는 겸해서 뭐 선물을 하나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를 한 것이고 제가 왜 굳이 선물을 준비했는가 하면 저하고 공적으로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성향이 전혀 다르지만 네. 페어 플레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한 표 차이든 근소한 0.몇 프로 차이든 네. 이긴 건 이긴 거니까 우리는 또 이 국정이 무사히 5년 동안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 전문 분야에서 협력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제가 그럴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또 접견을 성사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간 것인데 처음에 이제 이명수 기자를 제가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6개월 동안 서울의 소리에서 제가 대선 기간에 출연을 해서 각 종교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지금도 이제 서치하면 나옵니다.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가.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윤석열 비판하고 이재명을
이제 긍정적으로 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인위적인 게 아니라 사실이 그러니까 네. 그 6개월 동안 방송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의 소리 식구들하고는 뭐 그냥 한 식구 같은 그리고 그 이전에도 천안함 사건, 뭐 정광훈 사건, 북한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가 간간히 서울의 소리에 많이 오래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명수가 또 김건희 여사하고 또 관계가 있었으니까 더 잘 아니까 제가 물어봐서 내가 이제 접견을 갈 것 같은데 선물을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선물이 좋을지 한번 우리 의논을 해보자 해서 의논을 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사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왔는데 뭐 핸드폰만한 향수 하나 달랑 사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소홀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좀 약한 것 같다. 뭔가 다른 걸 한번 좀 과하지도 않고 너무 소홀하지도 않은 거를 좀 더 사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명수 기자가 한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그거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 이명수 기자 다 카드로 긁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사오더라고. 그래서 화장품과 향수면 되겠다 싶어서 1차 접견할 때 그거를 갖다 드린 겁니다. 갖다 드렸는데 2시간 가까이 접견을 했어요. 많은 다양한 주제로.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뭐냐 하면 한참 나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김 여사한테. 그래서 전화를 뭐 자연스럽게 받으셨죠.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하면서 뭐 이제 여러 이제 워딩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필기도구를 막 통화를 하면서 찾으시는데 뭐 필기도구가 없으니까 바로 등 뒤에 여사의 등 뒤에 두 여비서의 집무실 책상이 있어요. 그리고 여비서가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A라는 여비서 책상에 가서 그 전화의 통화 내용을 막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는 순간 나는 뭐 엿들을래서 엿들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통화를 하니까 다 듣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등골이 오싹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포지션이나 얼투나 이런 것이 그냥 거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뭔가를 이제 지시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 같은 캐릭터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한 국정농단 같이 내가 여겨졌기 때문에 등골이 오싹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화를 하고 일반 사람 같으면 뭔가 좀 공개되기 꺼려하는 내용이면 내가 지금 미팅 중이니까 이따 통화하십시다 하고 끊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화기 가리고 밖에 나가서 통화를 하고 와야 되는데 그냥 내 면전에서 그냥 뻐젓이 너무 자연스럽게 통화를 하는 걸 보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는구나 그런 것까지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고민을 하고 돌아와서 한참 있다가요. 한참 있다 이명수를 불러가지고 선물은 잘 전달했는데 내가 이런 걸 목격했는데 이거는 도저히 심각한 사안이다. 내가 이게 개인적으로는 인정적으로는 사적인 감정으로는 정말 뭐 묻어두고 싶고 이걸 그냥 묻혀주고 싶지만 이거는 나는 통일운동과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뭔가는 다음에 접견이 성사되면 그분의 동태를 채집할 수 있는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명수 기자가 한참 듣더니 녹음도 요즘은 위조가 되고 변조가 되고 편집이 되니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를 알아봐 왔더라고요. 뭐 이제 몰래 카메라죠 말하자면 안경으로 된 것도 있고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손목 카메라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는 캐릭터와 몰래 카메라는 거는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전자손목시의 기능에 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걸로 하나
사다 다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차고 들어가서 2차 접견 때 네. 찍었던 게 이제 이번에 시리즈에 많이 활용이 된 거고, 그때는 뭐 이렇게 인사청탁하는 장면은 포착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취재가 된 겁니다. 이게 목사님 작년 6월이었잖아요. 작년 6월이 1차, 예. 9월이 2차. 금융위원 얘기 나온 건 6월이었고. 그렇죠. 예. 처음 그러면은 봤을 때. 집권 초기였습니다. 예, 6월 이후에 금융위원 인사가 없었다면은 그 목사님 말씀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6월 이후에 아, 기자들이 하시는데. 찾아봤죠. 예, 9월 1일에 이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뭐 인사 관련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 9월 1일에 확정되지 않은, 그냥 그런 거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인지는 확인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인지는 그냥,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뭐 그 후에 임명된 거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후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 말씀은 사실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네.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님 말씀은 그냥 낭설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의혹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네. 예. 제가 왜 권력, 뭐 제가 아무리 이제 뭐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공공의 삶을 살아도 권력자한테 밉보일 이유가 없고 왜곡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다. 또 고향의 후배고 그렇지. 뭐 그렇게 또 나를 목회자로 알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 속에 있는 얘기도 털어놓는 분에게 또 일국의 또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정확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 외에 다른 분들이었다면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갔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해주신 이 맥락, 이 발언,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일반 그 기자들 그리고 웬만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네. 절대로 이 최재형 목사가 목회자로서 뇌물 주려고 몰카 찍었다 이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둬서 이렇게 발언하는 놈들은 이 방송과 이 내용을 알고도 그러면 이거는 100% 의도적으로 물타기 예, 하는 물타기고 친윤 쪽이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목사님, 솔직히 그런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김건희가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았다라고 보도하는 언론이 솔직히 더 반갑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보도라도 아예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예? 그 보도하는 언론들이 예. 없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예. 지금 어떤 사건이 어제 발생했는가 하면 이동관 방통위원회에서 네. 유일하게 내 이 사건을 인터뷰 카메라 취재한 JTBC도 글쎄요. 왜곡됐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제 그것마저도 올리지 말라고 경고와 소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JTBC가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예. 그러니까 아예 이 보도를 모든 레거시 언론에서는 다루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뭐 참 지금 언론들이 말이죠 무슨 취재윤리 논란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야 일단 보도나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해. 그렇죠. 하나도 보도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 비겁한 것들이 어디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보도조차 안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참 아주 너무 망측하고 참 슬픕니다. 예. 이게 함정 취재도 아니지만 네. 네. 함정 취재였다 해도 본질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중궁궐 속에 일어나는 그런 국정농단이나 범죄 행위 같은 것들은 함정 취재가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어찌 어떻게 알아요?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미국에서는 보편화된 것입니다. 이거 예.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 그렇죠. 네. 그 함정 취재라고 하기 참 어려운 게 선물을 이미 사진으로 다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물을 네. 제가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을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산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사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렸죠.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읽으시고 바로 접견 날짜와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셨죠. 그거는 이제 오케이 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의식이 있는 분들이나 교양이 있는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거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혹은 그렇죠. 그런 거를 가져오실 목적이면 저는 안 만나겠습니다. 그렇지. 부담 갑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반응을 그렇게 보여서 좀 그랬고 그다음에 2차 접견할 때도 마찬가지죠. 2차 접견할 때도 핸드백 사진 내용물은 안 꺼냈지만 그 케이스까지 해서 네.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는 약간 부담 가는지 본인이 답변을 안 하고 이제 비서 한 분을 통해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오라고 접견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함정 취재가 전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한 선물 또 중심으로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 책하고 그 좀 값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의류 네. 이걸 제시했을 때는 답장이 만나자는 얘기 없었다고. 만나자는 얘기를 안 했다고. 또 그것도 알고 계시는군요. 아니 보도가 그럼요. 나왔어요. 그런가요? 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가격 뭐 제가 차이가- 오다 가다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 일반인 10,000명을 내가 네. 특강을 하는 것보다 정말 유정자들이나 정말 이 직권자들이 한두 사람이 더 이거를 알면 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자주자주 이렇게 접촉하는 게 좋아서 네. 오다 가다 뭐 휴가 때 작년 여름 휴가 때 네. 휴가를 간다고 하길래 제 책을 읽으라고 8권을 네. 전달해 드렸고 근데 마침 물난리가 나서 휴가가 취소됐습니다. 못 갔어요. 뉴스에 보면 알지만.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니까 책을 잘 읽었다고 말씀도 하셨고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술 좋아한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지만 뭐 배상면주하고 위스키를 이제 뭐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전달해 준 적도 있었고 소통하고자 하는 거죠. 누가 목사가 이게 신자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술을 선물합니까? 그만큼 나는 오픈하고 이렇게 했던 거고 네. 또 여사께서 이제 저한테 뭐 립서비스인지는 몰라도 북한 강연을 이제 네.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수선하니까 관저가 새로 입주되면 거기 사람을 모아볼 테니까 이제 해달라고 그래서 관저 입주했는데도 뭐 소식이 없고 자꾸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그거를 확인하느라고 언제 접견합니까? 내가 여러 번 그렇게 문자를 보낸 게 이제 뭐 10여 차례가 다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간 건데 그건 좀 잘못 전달된 거고요. 예. 오해하면 또 내가 자꾸 뭐 여사를 만나려고 무슨 집착한 것처럼 느껴지는 걸로 또 우리 보도한 분들도 또 그렇게 또 그렇죠. 적나라하게 하다 보니까 카운트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목사님 지금 뉴데일리 등 이른바 이제 극우 성향의 언론은 이 김건희한테 준 선물에 들어간 비용이 뭐 북한의 돈이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목사님은 있어요. 또 목사님 종북 이겨. 좌파로 네. 그렇게 몰고 목사님께서 이제 있습니다. 통일운동 가니까 북한하고 뭔가 네트워크가 있을 것이고. 그럼 결국- 미리 예견을 했던 사안입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견했고 생각보다는 세지가 않아요. 나는 뭐 난파 간첩으로 좀 되지 않을까. 난파 그리고 간첩으로 되시면 이게 네. 우리 서울의 소리가 평양의 소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북한 개입설을 또 슬쩍 흘리기도 했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네트워크가 많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제 지인들이 많아요. 네. 그분들이 이 두 번째 날 보도 두 번째가 나가는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찌라시가 방금 돌았다는 거야. 그래서 기자들도 삼삼오오 자기들의 단체방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 문구가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여사죠. 그러니까 문맥을 이렇게 만드는 건 누가 뭐 전문적인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기본적인 자료와 오다는 골격은 이렇게 줬던 거죠. 네. 근데 뭐 내가 뭐 앙심을 품었다 그러고 무슨 미술품을 강매하려고 그랬다 그러고 만나자고 집착을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오히려 저희는 100% 제가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자꾸 이제 뭐 북한 공작금을 받았다.
북한 개입설이다, 종북 좌파다, 최 목사는 완전히 김일성 추종자다, 근거 없는 그런 이제 낭설들,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극우 매체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찌라시를 근거로 기사를 또 참조하는 기자들, 네. 정말 그것이 만약에 기사화되고 보도화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려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네.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만약에 종북좌파거나 이제 북한 쪽 인사라면 그런 사람을 국빈 만찬에 초대한 돌대가리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300만 원의 지들이 경호가 지들 뚫린 무덤을 거죠. 파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그 경호도 다 뚫린 거고. 그러니까 사전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그렇죠.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용산의 기자단들 중에 제 지인들이 연락도 오고 만나는데 그러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 대변인이 내려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까봐 아예 안 내려온대. 그래서 김은혜가. 질문들은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나온다는 말이 그 유튜브를 우리는 상대를 안 한다 이런 식의 답변만 하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상대해서 예. 겁박을 주더니.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최재형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만 네. 그 함정수사다, 목사가 몰카 찍었다 이런 식으로 엄프를 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그게 극우 언론이나 이제 좀 조중동이나 적폐 쪽이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같은 진보 진영에서도 무슨 고상하게 이게 또 윤리적 문제가 된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좀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당신들이 만약에 어떤 탐관오리나 부패한 지도자가 나쁜 짓 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신고하면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몰래 갖고 와서 찍었어. 그래서 그 광경을 이제 공익을 위해서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패한 지도자가 뇌물 받거나 국정농단 개입한 거를 갖고 문제 삼는 게 정상적 사고지. 아니 목사가 가가지고 몰래 가서 저걸 찍어서 공론화 시켜? 아유 취재 윤리에 아주 함정수사했구만. 이따위 혓바닥을 놀리고 있으니 이게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폄하하고 저의 어떤 이런 모든 행적을 굉장히 이제 호도하고 굴절시키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학술원도 찾아가고 여기도 찾아왔다면서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올바른 이 문제를 놓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 문제를 보도한 매체라든지 또 제보한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추적을 하러 다니고 나쁜 쪽으로 들춰내려고 취재를 하러 다니는 걸 보고 오히려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것 중에 뭔가 보완할 것이 있을까 이제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 해가지고 보완 취재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기존 취재가 된 걸 가지고 또 제보자인 저를 흠집내기 위해서 그런 취재를 하러 다니는 걸 보고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암담하고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오직 언론에게만 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어느 정권이든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누가 됐든지 항상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지. 그 기능과 역할을 안 하면 그 정권은 부패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오기 때문에 언론들이 자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합류하고 힘을 합해서 이 사안도 더 명백히 밝히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도 더 많은 마타도어와 또 공격이 가해질 거기 때문에 워낙 지금 한국 사회가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강인하게 또 맞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보다 체격이 크시니까 목사님 등 뒤에 내가 숨 저를 보호해 제가 화살을 맞겠습니다. 화살을 맞죠, 까짓것. 이걸 제가 윤석열이를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걸 다 걸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약속하고. 보자. 그리고 코팅까지. 예.
예. 저 목사님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을 좀 하시게 된 어떤 그 신앙적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통일운동도 예. 그렇고. 예.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카메라로 또 찍거나 뭐 이러면 나중에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다는 네, 거 지금 공격을 생각을 받으실 수도 하셨을 있고. 거고. 이번 건. 그리고 또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면 내가 그냥 이런 상황에 김건희랑 친분 맺고 그냥 좋게 지내면 내 활동에 도움이 될 텐데 글쎄 말이야. 아마 굳이 강연도 이거를 초대하고. 내가 몰래 이거를 찍어서 권하면 또 비난도 받을 거고 또 목사인데 김건희하고도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내가 위기에도 처할 거고 근데 여러 뭐 공익을 생각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떤 좀 동기나 뭐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이런 용어들이 네.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무슨 앞날을 내다보고 무슨 점을 치듯이 앞날을 뭐 예언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네, 그렇죠. 진짜 예언자나 선지자는 권력과 부자들이 잘못됐을 때 책망하고 그들을 견제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예언자와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1차 접견 때 집으로 숙소로 귀가해서 저는 너무나 슬펐고 네. 암담했고 참담한 심정으로 계속 여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새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쉽게 이거를 측근들한테도 말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네. 혼자만 가슴앓이 하면서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이 정부를 위해서 저 당사자들을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최선의 방법인가 고민했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념 성향을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가장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선택한 최종 결론은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네. 내가 그분을 또 한번 적겨내가서 점잖게 지적을 한들 절대 고쳐지지가 그렇죠. 않을 걸 내가 네. 알기 때문에 그분의 스타일을 이런 방법으로라도 내가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줘서 남은 임기 동안 더 근신하고 깨어서 뼈를 깎는 이런 개혁 정신으로 신기일전에서 다시 정치를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폭로를 결심해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뭐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무슨 여성들을 찍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아니고 또 여기에 관한 거니까 뭐 제가 몰래 카메라고 그래가지고 부담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하여튼 목사님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공익 고발이고요. 네. 이거를 뭐 폄훼하려고 별의별 소리들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런 거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 예. 굳건히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예. 이 평가는 이제 후대에게서 받는다 생각하시고 뭐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그런 난관을 돌파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씨가 근데 아까 신앙적인 얘기도 개인적으로 많이 나누셨다고 했잖아요. 많이 네,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 다 외우는 신앙인이다 뭐 이렇게 후보 시절 얘기하기도 했고요. 종교적 깊이가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제가 했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네.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아. 질문 계속 해주세요. 예, 근데 김건희 씨와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혹시 대화를 좀 나누셨다면 그 김건희 씨의 기독교적 가치관, 종교적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좀 어떤지. 목사님이 보시면 딱 알 거 네.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막 정확히 자기 말씀드리면- 도사들하고 막 대화한다고 네. 옛날에 막 그러지 않았어요? 네, 웬만한 그래서- 사람보다 네, 낫다고. 그렇죠. 근데 뭐 어떤 기준은 없고요. 종교에 대한 기준은 없는 거고 특정한 어떤 종교를 가진 분도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초등학교 때 뭐 이제 그 영안교회. 대강교회 대강학교 부근에 있는 영안교회 다닌 게 전부고 예. 그 이후로는 뭐 이제 사실 검사들이 하는 일이 험상궂다 보니까 무속에 많이 의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법사니 뭐니 뭐 이제 여러 다양한 사람들 불교 뭐
제가 종교 대통령 내의 종교만을 따로 이제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찰을 섬기고 하는 것도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아,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본질은 아니고요. 이제 여사를 다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장점과 모든 종교의 좋은 점을 이렇게 뽑아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특정한 종교에는 매몰되거나 심취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떤 특정한 종교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고 물론 내가 이제 목사니까 저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웠고 저는 여자지만 제 별명이 김 목사였습니다. 아, 김건희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면요. 네, 목사였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 번 저한테 피력을 했어요. 피력을 했고. 아, 구약을 진짜 다 외운다고 그러나요? 네, 그거는 이제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2021년 10월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서 아내가 신심이 깊어서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그렇게 성경을 목욕 가방 들듯이 들고 가면서 했던 말인데 그 김건희 씨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저한테는 이제 하도 이제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꼭 지키는 사안이고 밝히지는 않으려고 하는 건데 카톡 대화가 분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기준 교수 운명할 때까지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고 한데 네. 그 중에 이제 사안별로 다 내가 이렇게 폴더별로 묶어놨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종교와 관련된 부분 이런 거는 또 따로 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뭐 상당히 많이 했죠. 저한테 종교에 관한 얘기, 신앙에 관한 얘기. 예. 구약 성경도 외운다.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리고 아이고. 뭐 하여튼 저는 윤석열 씨가 뭘 모르고 네. 뭘 모르고 그냥 구약 성경 다 외운다.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과장하려고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걸 부인으로부터 들었다니. 들어서. 우리 남편은 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외우고 읽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존중해 준다, 뭐 이렇게 존경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네. 본인은 기독 신앙이 깊은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특정 종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예. 이렇게 되면 저 윤석열 그 당시 그 후보께서 예, 김건희 씨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목사님, 느낌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김건희 씨가 그 남편 모르게 이제 국정농단을 한 거라면은 김건희 씨 개인의 책임이긴 한데 김건희 씨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뭐 그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다든지 뭐 이게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남편의 용인 아래 이렇게 한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또 남편 머리 위에 있어서 아니 뭐 머리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남편을 가스라이팅하는 위치에 있어서 지금 그렇게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네. 경호원들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네. 대통령을 가리켜서 그냥 자기들의 용어로 그냥 VIP라고 그러든지 그렇죠. 넘버원이라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V라고 하죠 또. 예, V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네.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새로운 신조어가 넘버 2, V2, 예. VIP2 맞습니다. 뭐 예. 이런 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통령실의 모든 권력과 시스템은 영부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 목사님 그리고 보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넘버 2도 아니고 그렇다고 넘버 1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넘버 1인데 네. 여사는 넘버 1이 될 때도 있고 넘버 2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걸 초월해서 넘버 0가 아닌가. 그래서 넘버 0라는 포지션이 새로 생성된 것 같은 느낌. 묘한 포지션과 역할인 거죠. 예. 어느 역대 정부도 있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어느 각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권한과 그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예, 기존의 대통령실 행정 시스템을 어떤 여사의 권력으로 무너뜨리고 사유했고 독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 직원이 420명으로 알고 있는데 1급 장관급부터 시작해서 9급 이제 직원들까지 있는데 이 직원들 중에는 김건희 여사한테 감히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 권력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김 여사가 원하면 다 거의 다 이제 국정이 반영되고 정책에 입안되고 그러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말씀에 근거가 될 만한 게 첫 번째 만나셨을 때는 인사 개입 정황, 금융위원회 관련한 통화를 들으셨다고 하셨고 이것 때문에 국정 운영에 지금 개입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두 번째 만남에서는 또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막 피력했어요. 근데 목사님 일단 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을 직접 목격하셨는데 또 대화 내용을 보면 또 그렇게 깊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김건희 씨가 북한에 대한 관점은 좀 어떤지 또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시리즈 3편 그저께 이제 방송된 거에 그게 방영이 네. 됐죠. 그 여사의 그 영상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밝혀졌는데 뭐 일반적인 대통령의 배우자는 그런 말을 안 하죠. 그렇죠. 보통 그냥 뭐 건강이 어떠시냐, 요즘 어떠시냐, 뭐 이런 정말 소소한 대화지. 대통령의 포지션에서 정책을 위반하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내용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 관한 지식은 거의 저급한 수준이 있죠. 뭐 그냥 북한 동포들이 저급한 수준. 예. 독재자들에 의해서 뭐 고통당하고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을 뭐 이렇게 수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1차 접견 때 했던 말씀. 내가 일어날 때 1차 접견 때는 뭐 이제 녹취물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지를 보면 내가 이제 접견 마치고 일어날 때 5년 임기 내에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런 말도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5년 이내에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5년 임기 내에 예. 통일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 안 하고 통일시킬 거예요. 이렇게. 예. 내가라는 표현은 없었고. 어딩을 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했던 거죠. 좀 전에 이 권력이 집중됐다는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월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 국가의 그 이런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그야말로 깔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이제 가방 받은 거 정도는 놀랍지도 않은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가방은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도 가방조차 보도되고 있지 않고 이런 국정 운영에 개입하고 있는 정황,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빼박 잘못과 증거가 나왔을 때는 어떠한 변명을 해도 다 그게 뻥이 되고 자기 발목을 잡죠. 자기 발목을 잡으니까 이럴 때는 철저하게 무대응하는 게 제일 영리한 그 대응이거든요. 그렇게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JTBC도 가서 혼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예 언급도 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서울의 소리 보도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조회가 되고 그렇죠. 또 파급이 될 겁니다. 예.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안은. 맞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정말 국가를 위해서 큰 결단을 하셨고 이런 공익적 결단이 정말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또 이제 계속된 9.19 합의 파기라든지 냉전 분단 노선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목사님 개인적으로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이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통일운동가로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상징적인 의미로가 아니라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반열에 딱 선 게 이제 근거로 나오는데 지금 현 정부가 계속 국정을 이끌어간다면
퇴행하고 퇴보하고 후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의 대한민국이 파탄이 날 것 같은 위기감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터트리면 얼마나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속된 표현으로 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나라가 바로 서고 우리 후손들이 또 통일된 조국에 살아야 되고 선진국에서 더 에스컬레이터가 돼야 되는데 이건 후퇴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자진 사퇴를 권유하고 그것이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는 비결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정부가 바뀌어도 네. 4대 강국이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통일이 되는 비결은 딱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결과 원리. 그건 뭐냐면 남과 북이 민족의 앵글로 민족 공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4대 강국은 우리 통일과 관련돼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4대 강국인데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 나라에 가서 회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동맹을 맺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속으로 반대하고 자기들 국익에 맞춰서 우리를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한테 뭘 하자는 겁니까? 오직 당사자들이 우리 남과 북이 손을 잡고 민족 공조를 이루는 것만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루는 것만이 통일의 지름길이고 비결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전직 대통령들이 바보라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과 북이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화해 협력을 평화 체제를 유지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친미 4대주의 반공 반북 반통일적인 이거 정책으로 이렇게 한반도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이제 참담하고 불안하죠. 예.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시간상 다 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 기독교인들을 포함해 그 일반 시청자분들, 시민사회에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씨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하신 내용 외에 꼭 이거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꼭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이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으면 좀 그들의 이러한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과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지점이 있으시면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발생한 것도 사실은 무법천지라는 말을 아시죠? 무법천지. 무법이라고 하는 말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 죄를 졌는데 거기에 대한 죄가를 받지 않은 사회를 무법천지라고 그러고 무법사회라고 그러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또 김건희 이 두 부부가 대통령 후보 또 그 배우자가 굉장히 많은 범죄도 저질렀고 범죄 혐의도 있었고 정확히 이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런 분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또 대선까지 넘보고 대선을 출마를 하고 또 출마를 했는데 거의 이렇게 유력한 당선 후보의 반열에 오르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필터링도 없었고 여과 과정도 없었고 제어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런 돈과 권력을 가진 저런 분들이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국가 지도자가 돼서 우리 국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다 보니까 장차관 고위공직자들도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오고 장차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정부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은 네. 정말 혐의가 있으면 이런 데 출마하면 안 되고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죄를 짓고서 처벌을 받아야 그것이 무법천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법천지입니다. 한국 사회를 볼 때. 왜냐하면 대통령 내외가 모든 법의 잣대에서 공평과 정의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처벌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시민사회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시청자분들 비롯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한국 그 보수 교회가 참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우리 참 가슴 아픈 그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사실 뭐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이런 점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돼서 우리 한국 교회가 밀어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 우리의 어떤 기득권, 편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민주당 쪽은 내키지 않고 국민의힘이 우리 편인 것 같다 해서 밀어준 측면이 있거든요. 아니 예. 과거에는 그래도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그 자기 친한 후보, 멀리할 후보를 정했는데 아니 이번에 보십시오. 민주당은 기독교인이고 저쪽은 그 무속 논란. 예. 뭐 그야말로 주술적 무속에 경도된 사람으로 왕자 보이는데도 그리고 나오고. 예. 그자한테 가가지고 저기 안수기도 해주고 말이죠. 하여튼 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난 대선 때 벌어졌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정말 윤석열 탄생에 있어서 아주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요. 이에 따른 또 마땅한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견해가 어떠신지?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이제 통일교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 박정희 정부가 반공 정부였잖아요. 네. 정권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 보수교단이 통일교를 그렇게 싫어했는데도 통일교가 승공연합이라고 하는 반공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적과의 동침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가치관과 코드가 맞았는지는 몰라도 한국 교회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었고 또 그 외에도 또 많은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뽑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대통령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잘 체크해서 정말 국정 수행 능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이슈의 한가운데 계신 우리 최재형 목사님 모시고 국정농단의 어떤 의혹을 직접 보신 분으로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와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절하고 해서 네. 뭐 안수기도 해주고 예배드립시다 하고 할 줄 몰라서 그렇죠. 안 했겠습니까? 네. 그럼요. 관계를 좋게 맺으면 네. 얼마나 나한테 또 좋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는 그런 거는 제가 뭐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고위관직이나 뭐 공무직을 수행할 사람도 아니고 뭐 여기서 비즈니스를 해서 무슨 기득권을 누릴 사람도 아니고 청탁할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라가 내 조국이 미국에서 있어 보니까 분단된 조국이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그 잘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일을 도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민 목사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기독교가 개혁되고 부패되고 있는 이런 한국 교회를 정말 자정할 수 있는
좋은 이런 기관들을 많이 평화나무에 또 부설로도 세우시고 평화나무 자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저는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불러주는 거를 즐겨 그동안 왔었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 정말 우리 카이로스가 있고 평화나무가 있고 김영민 목사님의 이 벙커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진주 같은 건데 그 가치와 진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혹시라도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 신자가 있다면 이 교회로 나와주시고 마지막 말씀으로 벙커원 교회 전도를 해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후원할 어떤 유튜브 매체가 있다면 또 제가 보니까 너무 시설도 크고 많은 지출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많은 공명정대 이런 선거 할 때마다 이런 거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 혹세무민하는 이단의 교수 같은 정광훈이를 징계하고 응징하고 여과하는 역할부터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정광훈 목사 를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협조해 줬던 거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제가 할 일 중에 제가 하는 일을 대신해 준다는 생각으로 늘 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디모데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이 기관들을 정말 잡음 없이 정말 여유 있게 유머스럽게 잘 이끌어 나가는 볼 때 너무 제가 좋고 개인적으로 너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이세요.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건강과 안전이 염려가 됩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국정농단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우리가 권력을 주지 않은 사람이 국정 운영에 개입하는 이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요. 평화나무는 계속해서 보도해야 할 내용, 함께 나눠야 될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통일운동가 NK 비전 2020 대표, 2020 대표 최재형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김용민 목사님, 김디모데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